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애매한 언니들과 함께 읽어요. 본격 독서 권장 방송 애매한 언니들 시작합니다. alleyways to cool off in the shadows, then into the street. Following the water, there's a bearded man paddling in his canoe. Looks as if he has come away from the Cayman Islands. As it seems, they'll go in circles, places look the same, and we're the only difference. The wind is in your hair, it's covering my view. I'm holding on to you on the bike we hired until tomorrow. Could see, if only they had been here, they would understand how someone could have chosen to go the length I've gone, to spend just one day riding, holding on to you. I never thought it would be this clear.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애매한 언니들 8회입니다. 첫 곡으로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의 케이먼 아일랜드 듣고 왔습니다. 네, 한 주 만에 또 돌아왔습니다. 애매한 언니들. 오늘도 게스트분과 함께 해야죠.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희음입니다. 또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지금은 대체 어떤 세계인가? 네. 주디스 버틀러 책으로 첫 번째 이야기 나눴었죠. 지난 방송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좀 제가 또 톤이 좀 높아졌던 것 같은데, 네. 아, 그만큼 버틀러의 이제 어떤 정치학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았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그 상황에 기대어서 버틀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의 이 기후 생태 위기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야기여서 더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주디스 버틀러 책 모임을 하고 계신다. 좀 꾸준하게 읽기를 하셨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모임의 분들 그리고 저희가 또 같이 읽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좀 얘기하시는지 궁금해요. 다른 분들은. 아, 다른 분들이요? 지금은 대체 어떤 세계인가라는 책이 사실은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이잖아요. 그쵸. 예, 한 나온 지 몇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았고 그리고 진짜네요. 6월에 네. 나왔네요. 네네, 엄청 따끈따끈하죠.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책인가 도대체. 그런데 사실은 조금 주디스 버틀러의 기존 책들보다는 두껍지는 않아가지고 예, 사람들이 쉽게 좀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이제 제가 모집을 해가지고 사실은 예, 금방 인원이 찼고 대기자도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그 뜨거운 관심만큼 모이신 분들 역시도 되게 뭔가 성찰을 하거나 이 세계에 대해서 좀 한번 읽어내려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눴고 관심도 많았던 논의가 뭐였냐면 삶의 비극성이거든요. 그리고 네. 비극적인 것 실은 맞아요. 무엇인가. 맞아요. 예. 그 셜러의 논의에 기대어서 버틀러가 이제 언급을 한 부분인데 그 비극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 참여자분은 자신만의 어떤 철학적인 사유를 펼쳐 주셨는데 이게 버틀러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삶에서 이제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그것에 또 기대어서 우리가 이해를 더 잘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비극적인 것이 무엇인지 뭐 이런 얘기를 나눴던 저도 그 모임에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좀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저께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시 읽으면서 또 비극적인 것 그 언급된 부분을 또 다시 보니까 또 새롭게 또 다가오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또 이렇게 책을 같이 읽으면 이런 것이 좋다는 것을 또 한번 네. 이야기해 보면서 우리 희음님 네. 인스타 팔로우 하시면 이런 소식들을 볼 수 있으니까 희음님 어떤 책 모임 하시는지 보시다가 이제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오프라인 모임 혹은 세미나 이런 것들은 공간 신여성이란 데서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 팔로우 해주시는 김에 신여성도 팔로우 해주시면 네, 굉장히 유익한 소식을 많이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팔로우 하신 김에 애매한 언니들도 팔로우 하시면 네네, 애매한 언니들도 팔로우 해주시고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있으니까 유튜브도 네. 또 팔로우 해주시고 다 팔로우 하세요. 팟캐스트도 네, 당연히 이건 팟캐스트로 나가니까 팔로우 안 누르고 네. 들으시는 분들 아유, 팔로우 엄청 힘듭니다. 네. 네. 지금 팔로워야 될 게 갑자기 지나가서 몇 개인지 잘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천천히 들으시면서 이런 건 사실 한 번 더 들으셔도 좋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될 때 한 번 더 듣거든요. 그래서 2번 들으시면서 또 천천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은 대체 어떤 세계인가 이 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좀 이것과 연관 지어서 좀 같이 읽을 만한 주디스 버틀러의 다른 저작들도 좀 있을까요? 아, 네네. 주디스 버틀러의 이제 후기작들은 다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을 하고 싶은 책은 윤리적 폭력 비판이라는 책입니다. 그게 저는 주디스 버틀러의 이제 전반적인 윤리학을 좀 집대성하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한번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고 또 한편 이 책과 깊은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탈아라는 개념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책 모임 하면서도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 탈아가 뭐냐면은 내가 내 바깥에 있다. 탈아잖아요. 내가 나를 벗어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사전적 의미로는 그런 건데 어떤 그것의 위치성을 보면은 자아와 타자 이것의 중간 위치에 놓여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자아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온전한 자아라는 것은 나는 사실은 내가 만난 타자들의 그 종합된 구성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조차 다른 이들의 행위와 겹쳐진다라고 하고 또 내가 마시는 공기 역시 모두와 공유하고 있고 내가 마셨다가 내뿜은 공기를 다른 사람이 다시 마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기라는 매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몸에 내가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보면 또 그것을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온전한 자아라는 개념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온전한 타자는 그럼 가능한가? 라고 하면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남이라는 것이 나랑 이 세계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남이 만든 세계에 내가 기대어 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이 공기를 만들어 나가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우린 내뿜잖아요. 산소를 들이쉬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그 탄소는 바깥에서 이렇게 섞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이 만든 세계라고 볼 수 있고 그 세계는 막 얽혀 있잖아요. 그 공기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떼어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이 타자도 완전한 타자, 온전한 타자라는 개념도 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타자화라는 개념을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 속에 역시도 온전한 타자라는 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같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타자화는 가능할 수 있지만 억지로. 그러니까 이 세계의 어떤 상징 체계나 통념에 기대어서 타자화는 가능할 수 있지만 온전한 타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들과 얽혀서 우리는 삶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라면 어떤 개념이 필요한가라고 하면은 탈아, 그 중간에 탈아라는 개념이 놓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리고 이제 지금의 나는 이 지금 다음에 오는 시간에 어떤 타자가 나에게 말을 거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타자가 나를 만지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바이러스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 그 다음 순간에 나는 지금의 나와 다른 내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다른 나 역시도 나인데 차이가 있는 것은 타자로 인해서 변화된 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놓이는 이 나는 특히나 지금의 나가 온전한 자아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순간의 나는 결코 온전할 수 없는 자아인 거죠. 타자가 섞여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는 나의 바깥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안에 나의 바깥이 들어와 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우르는 개념이 바로 탈아라는 개념인 것인데 네, 그것을 이제 윤리적 폭력 비판에서 버틀러가 굉장히 심도 있게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헤겔이라든지 레비나스의 논의를 좀 많이 비판을 하면서 이제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으니까 네, 굉장히 재밌다고 볼 수 있고 또 이걸 읽을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팁을 참고해서 철학자들 다 처음부터 이해할 필요 없고 뒤에 이제 이야기 본격적인 게 나오니까 이제 슬렁슬렁 넘어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왠지 헤겔과 레비나스를 또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부담이 생기는데 그렇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 네. 모르는 건 넘어가라. 네. 그런 거죠. 네, 진리네요. 모르는 건 일단 넘어가고. 아, 니체도 나오고 아마 하여튼 철학자들 많이 나와요. 네네.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철학자시니까 다른 사람들 또 얘기해야 되죠. 네. 윤리적 폭력 비판을 또 읽어볼 것을 또 제안해 주셨습니다. 같이 연관돼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러면 좀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현상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현상학에 대해서 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물론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지만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 어떤 문제의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신청곡인데요. 희음님의 어떤 노래인가요? 네, 이번에는 김영준님의 그러니까 하늘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준님의 멸종애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듣고 올까요? 그러면 네.
바다 사자가 사라져 분노하시는 하늘이여 사라져가는 산호에 슬퍼하시는 바다여 독도강치가 사라져 분노하시는 하늘이여 사라져가는 꿀벌에 슬퍼하시는 대지여 사라지고 나서야 이름을 알았네 모두가 소중한 자매 형제들 사라지는 것들을 바라보네 되살아날 것들을 기다려 사라지는 것들을 지켜보네 되살아날 그때를 기다려 사라지기 전 이름을 부르네 그곳에서 다시 만날 자매 형제들 늑대 대륙사슴 반달 가슴곰 붉은 박쥐 사양노루 사냥수달 스라소니 여우 작은 광코박쥐 표범 호랑이 비바리 뱀 수원 청개구리 붉은 점 도시나비 비단벌레 상굴뚝나비 상제나비 수염풍뎅이 장수하늘 속 깃발 대칭이 나팔도둑 남방방개 두드럭 쪽에 검독수리 넓적부리 도요 노랑부리 백로두리 매먹방새 저새 찬수리 청다리 도요사촌 큰악새 고사비오리 흑고니 황새 깃꼬리 소리 간돌고기 꼬치 동작에 남방동사리 모래주사 미호종개 얼룩새꼬 밑구리 여울맞아 임실납자루 좀수수치 두사리 긴수맞아 광릉요강꽃 금자란 나도풍한 만영콩 비자란 안내 죽백난 털복주머니란 풍란 한라솜다리 한란 사라지기 전 이름을 부르네 그곳에서 다시 만날 자매 형제들 네, 김영준님의 멸종애가 듣고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현상학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쉘러의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네. 메를로 뽕티도 나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 네네네. 그 쉘러의 얘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버틀러가 이제 핵심적으로 이 쉘러의 논의를 가지고 오는 것은 비극성, 삶의 비극성과 비극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해 나가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 비극적인 것에 대한 인식과 감각이 왜 그러니까 각 개인들에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그렇다면은 그 비극성을 인식한 존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비극성을 감각했을 때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비극이 자꾸 일어나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비극성에 대한 그 감각이 내 삶의 비극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비극, 나와 타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왜 우리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이 세계는 도대체 어떤 세계이길래 이 비극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라고 묻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공기 속에서 인식하는 비극성을 말하는 것인데, 쉘러도 그렇고 버틀러도 그렇고 그 감각 자체가 이 세계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하거든요. 네네네. 이미 사실은 잘못되었다라는 걸 감각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슬프고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을 집단적으로 인식하고 감각할 때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슬픔이나 분노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네. 흔히들. 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애도가 중요한 것인데 네. 어떤 정치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와 사실은 이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감각하는 것만으로 중요하고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이들이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더 이상은 이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함께 인식하고 함께 다른 세계를 상상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감각하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현상학의 논의를 많이 빌려왔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네.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네. 쉘러는 사실 그 감각 뒤에 오는 것이 가책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사실은 이제 팬데믹도 보면은 이 생명체로서 산다는 것, 이 생명의 과정들 중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의 위험으로 다가온다는 것. 내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감염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가능성인 거잖아요. 네. 예, 그것에서부터 또 더 멀리까지는 왜 사람들의 죽음들이 이제 숫자로만 표기되는가? 왜 어떤 죽음은 호명되지조차 않는가에 대한 어떤 비극성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예민하게 감각을 할 때 쉘러는 내가 살아있는 게 되게 미안하다. 예, 이런 식으로까지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책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버틀러 또한 이에 대한 답으로서, 그리고 이제 쉘러에게 공명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느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서부터 왜 어떤 생명은 애도될 만하고 어떤 생명은 그냥 숫자로만 남는지, 혹은 비인간 동물의 경우에는 숫자로도 남지 않고 그냥 맞아요. 사라져 버리는지, 죽었다는 사실 자체도 사라져 버리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또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 책임으로서의 저항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또 분명히 힘주어서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계도 얘기해요. 인간의 저항, 그리고 그 일부 사람들의 저항이 이 세계를 온전히 다 바꿀 수는 없다라고는 얘기하는데, 어떤 한계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더는 이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공동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세계는 이 한계를 좀 밀어젖힐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기후 생태 위기에 있어서도 이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9.24 기후정의 행진에서도 9호가 그랬잖아요. 슬로건이 이대로 살 수 없다 였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 외침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살 수 없다라고 외치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세계를 상상하게 되는 거니까 네, 네. 예, 그게 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책 읽다 보니까 그 장면이 떠올랐는데 왜 네. 그 영화 감기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때 볼 때는 사실 팬데믹 이전이었기 때문에 네. 뭔가 극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시체가 이렇게 쌓여 그렇죠. 있고 막 그 감염된 사람들은 그냥 묻어버리는 그런 설정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사실 그게 조류 인플루엔자나 이런 걸 보고 감독이 그 작가가 떠올린 거라고 전 그 이야기를 그때 네. 떠올렸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동물에 사람을 비유를 하는구나라고 그때는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렇죠. 실제로 막 정말 애도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그냥 묻어버리는 그런 시체들 그리고 막 쌓여있는 냉동고에 어디에 쌓여있는 시체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못 봤다고 하지만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일어났고 네. 외국에서는 되게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고도 보도도 많이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특히 이런 그런 걸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네네. 공통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 굉장히 큰 어떤 왜 이렇게 돼야 될까라는 물음을 좀 묻게 되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대체 이게 왜 일어나는가 왜 이래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하는 또 그런 일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논의가 왜 현상학이랑 관련이 있는가? 그러니까 쉘러가 현상학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은 뭐 차치하더라도 물론 네. 현상학의 계보에 있죠. 왜냐하면 네. 후설의 영향을 받았고 그 뒤에도 이제 계속 어떤 현상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보에 있기는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쉽게 풀어 쓴 말에서 현상학의 어떤 씨앗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찾아보면은 이제 그 비극적인 것으로 공동이 느끼는 이 세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느낌의 세계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극성은 사실은 어쨌든 무언가를 바라보고 감각할 수 있는 존재들이 이렇게 발화하는 것이잖아요. 예, 바깥으로 외화한 어떤 이제 상태인 것인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드러난 것. 그래서 그 드러난 것은 설령 그것이 감각의 영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감각이 이 세계를 다른 세계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그 현상이라는 게 이 세계를 이루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 것.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것을 어떤 현상학의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다르게 감각하는 것, 아프게 감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페미니스트라든지 동물권 활동가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페미니스트가 아니었고, 네, 활동가가 아니었을 텐데, 네. 그 이론을 만나고 누군가가, 그러니까 비인간 동물이 죽임당하는 것을 너무나도 이상한 것으로 느끼게 된 그 다음 순간부터는 이 세계가 그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이 된 세계를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다고 할 때 이 세계는 기존의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이 우리에게 주입한 그 세계, 그리고 이제 굉장히 보편적인 통념의 세계와는 다른 것으로 둥둥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둥둥 떠오르는 세계가 구름처럼 떠 있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세계가 되어버리잖아요. 페미니스트들이 그리고 동물 해방을 외치는 이들이 경험하는 세계인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세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관념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실제 세계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네요. 사실은 그게 되게 개념적으로 다가가면 어려운데 이렇게 풀어서 또 생각을 하면 맞다라고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또 희음님이 또 지난주에 하신 말씀이 또 생각이 나네요. 그냥 넘겨라. 갑자기 떠오르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다음으로 또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애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디스 버틀러에게 사실 계속 등장하는 이야기가 애도라는 개념인데, 네.
이 책에서도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또 중요한 문제였다. 그리고 지금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애도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애도받을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나는지 또 어떤 존재는 애도할 필요가 없고 그 죽음은 당연한 죽음, 데이터로만 나타나는 죽음인지에 대해서 버틀러가 이제 또 강력하게 자신의 윤리학을 펼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좀 중점적으로는 4장, 제일 마지막 장에 나와 있어요. 네. 이 4장의 제목이 살아있는 이들에 대한 애도 가능성. 살아있는 이들에 대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함께 살아가다가 이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존재들을 일컫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 애도라는 것은 버틀러가 계속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젠더 허물기의 서문에서부터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 버틀러가 이제 자신의 윤리학에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애도의 정치거든요. 그 젠더 허물기부터 지상에서 함께 산다는 것, 그 다음에 윤리적 폭력 비판, 뭐 박탈까지 쫙 걸쳐져 있는 것이 애도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버틀러는 이제 4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의 삶이 공적 애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 사회가 함께 슬퍼하는 죽음이 어떤 것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물으면서 이제 우리에게 좀 생각할 여지를 주거든요. 어떠세요? 어떤 존재들이 이제 사회적인 애도를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남자들 그렇죠. 좀 약간 그냥 남자는 아니고 아무래도 계급적으로 조금 명망이 있거나 뭔가 그런 사람들 중요한 일을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때 희음님이 부고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어떤 모임에서 부고란에 어떻게 적히는가 라고 했을 때 부고란 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어느 기업 차남 누구 그리고 어느 기업 부사장 누구 그리고 부사장 아들 결혼 이런 식으로 계속 직책으로 계속 이렇게 호명이 되고 그 슬픈 일도 그렇게 좀 기억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살짝 꼬집어서 얘기한 것이 있는데, 왜 어떤 죽음은 별세, 혹은 타계, 서거, 그 얘기였다. 예, 네, 맞습니다. 서거, 이런 식으로 죽었다는 말조차도 죽었다는 표현도 너무 가볍고 좀 조심스러워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자어를 써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그 죽음을 알리잖아요.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떤 업적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기여를 했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최근에도 이제 밀란 쿤데라의 경우에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부고란까지도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신의 뭔가 SNS에 올릴 때도 누가 죽었다라고 표현 안 하거든요. 별세. 네네네네. 네. 그러네요. 별세했다, 타계했다, 작고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에 반해서 이제 조금 또 멀리 나아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떤 동물의 죽음에 대해서는 폐사했다. 그러니까 그 동물의 죽음에 대해서는 또 죽었다라는 말이 너무 고귀해서 붙이질 않아요. 폐사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어떤 가치 있는 존재나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냥 거의 물건에 가까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기 싫은 거죠. 그런 거구나. 네네네. 그런데 사실은 인간으로 돌아와도 별세나 작거나 이런 이름 당연히 안 붙고 그냥 갔다. 네네네. 가셨다. 네네네. 이런 돌아가셨다.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의 내면 안에 누구에게 별세라는 말을 붙일지 안 붙일지가 이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애도를 얘기하면서 조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버틀러는 이렇게 사회적 애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누가 그 이름이 호명이 되는가?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9.11 테러에서 희생당한 미국 시민들, 미국 국민들, 국적을 가지고
시민권, 성원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호명을 해준다 이거죠. 맞아요. 예, 그런데 9.11 테러 이후에 생겨난 혐오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존재들은 그냥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맞아요. 뭐 사회가 이렇게 불안하고 위험한데 그런 죽음들 흔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 아닌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연히 이름도 안 불리고 어떤 집계에 포함되지도 않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존재들이 누구인가를 보면은 이상한 존재들, 불법적인 존재들. 맞아요. 네, 불법적인 존재는 없죠, 근데. 자기가 그들이 네네네. 생각하기에 그쵸. 불법적인 맞아요. 존재들.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불법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불법적인 존재가 되는 그런 이들, 비국민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성노동자라든지, 혹은 이상한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 때 그렇게 무의미한 어떤 그래프로만 집계됐던 존재들은 주로 어떤 생산성이 없는 노인들인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그런 구분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깊이 내면화되어 있는 구분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권력자들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면화된 어떤 애도에 대한 구분과 경계짓기가 사실은 이 불평등을 알게 하는 어떤 아주 핵심적인 표지가 되지 않나라고 버틀러가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투쟁은 차별적인 애도 가능성에 대한 투쟁이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세미나 같이 할 때 했던 얘기 중에 네. 지금도 사실 코로나로 매일 2만 명이었나요? 어쨌든 맞아요. 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네네. 있는데 그 숫자가 명확하게 우리한테 의미화되지 않는 것은, 이제는 사실은 건강한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라 노약자나 좀 원래 기저질환이 있던 사람들이 죽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별로 중요하게 그 숫자들은 호명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조금 약간 놀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얼마나 죽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구나, 나도. 그런 생각, 그냥 숫자로만 보면서 아직도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지, 사실 개개인으로 또 들어가면 또 더 많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사실 애도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죽음의 숫자가 2만 명은 아니고 이제 발병. 네, 죽음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끝난 것처럼, 그리고 코로나는 더 이상 어떤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발병이 2만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실수를 했고요. 네, 정정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또 애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 아까 현상학에 대해서 쉘러의 얘기만 했었는데, 네. 예, 다른 철학자들의 논의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지난주에 이제 메를로 퐁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상호 얽힘, 상호 엮임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만질 때 나는 동시에 만져지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메를로 퐁티의 상호 엮임의 개념이고, 능동과 수동이라는 이제 확실한 이분법을 허물게 하는 그런 사유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버틀러는 메를로 퐁티를 좀 비판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메를로 퐁티는 그 인간 신체가 다른 객체들, 사물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비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공간에 산재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버틀러는 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인간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고, 예,
인간 이외의 존재들은 그냥 인간과는 별개로 이제 어떤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기후 생태 위기 앞에서 버틀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객체들, 비인간 동물 혹은 생태계 역시도 인간이 펼쳐놓은 이 세계에 얽혀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호 얽힘의 세계를 이제 메를로 퐁티가 펼쳐놓은 그 세계를 버틀러는 확 열어 젖히기도 합니다. 지구의 차원으로 이제 넓혀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타자에게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다른 인간 타자에게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인간 동물과 이 생태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기후 정의에 대한 감각 을 좀 어필을 하기도 해요.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반가웠어요. 기후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버틀러가 이제 지금 여기의 상황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다른 비판, 그러니까 다른 현상학자들 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사라 아메드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라 아메드나 아이리스 메리언 영이라든지 이런 페미니스트 현상학자들의 이야기 혹은 이제 리사 건서 그다음에 게일 셀러먼 등의 비판 현상학자들의 얘기도 조금 언급을 해요. 그거를 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몇 개만 얘기를 한다면은 비판 현상학의 계보에 들어있는 리사 건서의 경우에는 이제 감옥이 어떻게 형성되고 구조화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현상학을 펼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감옥 하면은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죄를 저지르면은 분리돼야 되고 네. 몇 년 형을 살아서 살면서 갇혀 있어야 되고 당연히 투표권도 잃어야 되고 이 세계의 어떤 성원권에서 멀어지는 게 당연하고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특히 이제 그 중요한 생각은 감금이라는 생각인데 네, 어떤 좀 치명적인 잘못을 했을 경우에 뭔가 이 신체가 구속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고 이제 완벽한 격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너무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사 건서는 그게 뭐 옳다 아니다라는 것을 떠나서 그 감옥이라는 상상력 또한 이제 처음부터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사회적인 합의와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그러면서 이제 감옥이라는 그 상상력이라든지 그 제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타자화된 존재들을 쉽게 배제하고 격리할 수도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기기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래서 얼마나 사실은 절대적이고 초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충분히 분석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언제든지 중단 가능하지만 반복된 행동과 믿음들에 의해서 탄생한 것인지를 탄생한 개념이자 제도인지를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이제 게일 셀러먼 같은 경우에 같은 이제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게일 셀러먼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오히려 그 보이는 세계를 더 이제 자세하게 현미경처럼 보다 보면은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현상된 세계를 자세히 우리가 이제 파헤치다 보면은 그 이면, 그러니까 리사 건서 같은 경우 그 이면을 분석하잖아요. 그 이면의 어떤 구조적인 엮임을 분석하는 것이 리사 건서라면은 그 게일 셀러먼 같은 경우에는 그 표면을 분석해도 이 현상이 어디에서 이제 비롯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의 논의에서 이제 제가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뭔가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이 일상생활 같은 것을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물을 쓰고 전기를 쓰고 막 이런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 몸의 어떤 진짜 바이오 생체 리듬과도 같이 동시에 굴러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기
생산을 위해서 이제 송전탑이 놓이고 그 송전탑 때문에 암에 걸려서 자신의 수명보다 이렇게 엄청 빨리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전기가 나에게 흘러온 흐름을 계속 보다 보면은 누가 그 나의 편의를 위해서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또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현상학의 논의들이 나를 성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성찰에 힘입어서 공동의 세계를 이제 한번 다르게 구성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낳게 하는 되게 중요한 이제 이론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디스 버틀러가 인용하고 있는 현상학자들의 논의와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주셨고, 이런 논의들이 또 우리 현실에 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성찰하게 하는 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음악을 듣고 올까요? 네. 음악을 빠르게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노래죠? 네, 정차식의 빛나네라는 노래 듣겠습니다. 믿어선 안 될 걸 말하지 말아야 했어. 난 좀처럼 풀리지 않을 걸 잊어야 했어. 난 그대는 여전히 빛나네. 내게는 언제나 사랑은 이렇게 끝나네. 우리도 여기서 끝나네. 내게 중요치 않아요. 그대로 웃으며
기다려 줄래요? 그대는 여전히 있나네. 내게는 언제나 꽃이네. 우리는 이렇게 끝나네. 사랑도 여기서 있나네. 네, 정차식의 빛나네 듣고 왔습니다. 네, 희음님과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희음님이 저한테 물어볼 게 있으시다. 네네네. 아, 제가 너무, 막 제 이야기에 스스로 막 집중을 해가지고 너무, 네, 제 목소리만 많이 나간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대표님의 말씀을 좀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서, 네, 방송 들으시면서 좀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현상학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다, 더 좀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 같이 나누면서 제일 좀 꽂히는 이야기, 꽂히는 언급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사실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비극적인 것 얘기도 좋았고 아까 뭐 현상학 얘기도 좋았어요. 왜냐면 현상학에 대해서 사실은 왜 어떤 맥락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지를 조금 한번 짚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책 읽으면서도 이 사람이 현상학을 들고 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이제 독자들이 읽을 때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됐고 사실 제가 현상학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고 그래서 좀 질문을 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얘기해 주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좀 더 읽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뭐 네, 잘 들었습니다. 재미가 없으셨나 본데요?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이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고 주디스 버틀러가 하는 얘기가 마냥 막 좋은 얘기는 아니어서 그런데 약간 세계가 확장되는 그런 논의 아까 희음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습니다. 좀 유념해서 들어보고 그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책을 읽을 때 설렁설렁 아 역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넘어가라 일단 넘어가라. 아 근데 저번에 세미나 할 때 읽을 때랑 또 어제 읽으니까 준비하면서 읽으니까 또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제가 또 읽은 다른 제가 약간 질병에 대한 다른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그 책을 읽으니까 조금 더 다른 게 또 느껴졌습니다. 네. 아 네네네. 저는 어쨌든 아까 확장한다는 그 언급이 나와서 반가웠는데 어쨌든 버틀러가 이제 메를로 퐁티라는 좀 대표적인 현상학자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도 그의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그가 얘기하는 인간과 비인간 동물 생태계 이런 이제 구분을 그러니까 메를로 퐁티도 수동과 능동의 구분을 굉장히 경계하잖아요. 그런데 인간 주체와 비인간 객체
이런 식의 개념을 또 분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버틀러가 이제 콕 집으면서 그것을 이제 기후생태 위기의 지금 상황과 엮어서 그 경계를 더 확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좋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되게 주디스 버틀러의 어떤 장점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회에 걸쳐서 주디스 버틀러의 지금은 대체 어떤 세계인가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청취자들께 소감이나 어떠셨는지 이야기 한마디 해주시죠. 아, 네. 이 지금은 대체 어떤 세계인가가 굉장히 현재적인 텍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많이들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들 그러니까 조금 만만하게 이 텍스트를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텍스트가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또 방송을 했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텍스트와도 저는 굉장히 연관이 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금 당장 이 세계의 어떤 비극적인 감각에 힘입어서 그리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화낼 수 있는 그 힘에 기대어서 무언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 라는 제안이 두 텍스트에 모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금 펼치고 계시다면은 주디스 버틀러의 지금은 대체 어떤 세계인가도 같이 펼쳐서 읽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애매한 언니들 8회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또 연결되는 텍스트들이 계속 될 거니까 계속 들어주시고 앞에 것도 앞에 저희가 했던 책들도 또 유심히 또 살펴봐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아름의 선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 이 순간이